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신나게 노는 놀이터입니다. 미국의 긴축 사이클이 더 빨리, 더 세게 돌아갈 듯한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코스피, 이 종합주가지수가 일단 한 2,500선 근방까지 하락할지, 삼성중공업 주가 어찌 될지 고민하면서 놀아보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미 상원에서 제롬 파웰 재인준 청문회 있었죠. 여기서 미국 경제 4대 위협 요인으로 1. 계속되는 코로나 위협, 2. 40년째 최악의 인플레이션, 3. 노동력 부족, 4. 공급망 장애 이런 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견은 공급망 장애는 금년 중 해소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은 여름 지나면서 진정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그래서 인플레이션 진압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QE였다면 지금부터는 QT 즉 금융 긴축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 금리 인상은 더 일찍 시작해서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암시를 줬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입에서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사들인 채권이 대략 8.8조 달러 지금 쌓여있는 채권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줄이는 런오프는 하반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되는 게 더 일찍 더 빨리 요겁니다. 더 일찍 더 빨리 비교급이니까 비교의 대상은 뭡니까? 금년 3번 정도 0.25%포인트씩 올릴 거다. 이게 작년 12월에 예상된 기준 아닙니까? 요거보다 더 일찍 시작하고 더 빨리 올린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파월이 지금 한 말 중에 주목되는 게 이겁니다. If we have to raise interest rates more over time, we will 하겠다는 겁니다. 더 올려야 된다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We will use our tools to get inflation back. 인플레이션은 되돌리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수단 다 쓴다는 겁니다. will 쓰겠다는 거죠. Balance sheet run off will occur later in 2022. 자, 금년 하반기에 run off 즉 자산 축소하는 거,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 즉 달러를 빨아들이는 거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금년 하반기에. And that it's a long road back to normal. 이 말이 저는 매우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이 금융 긴축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 즉 road back to normal, 정상적인 곳으로 가는 그런 되돌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아마 오래 걸릴 것 같다는 거죠. long road back to normal. 그래서 이 long이라는 말을 두 가지 어떤 뉘앙스가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더 빨리 올린다 하는 말과는 좀 배치되는 말이죠. long은 오랫동안 올리겠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long이라는 것은 멀고 험난한 길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더 일찍 더 빨리라는 말과 long road back to normal 이 말은 잘 조화해서 이렇게 앞으로 파월이 하는 말들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수준은 인플레이션 고려하면은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 아닙니까? 실질적 마이너스 금리를 끝내는 것이지 과거처럼 고금리 시대가 다시 오는 것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FED, 패드의 채권 매입, 즉 돈 풀기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즉 작년 10월까지는 매월 1,200억 불 채권을 매입했으니까 매월 1,200억 불 돈이 풀렸고요. 이걸 이제 11월부터 줄이기 시작해서 11월엔 1,050억 불 풀었고 12월은
900억 불 풀었고요. 1월은 600억 불 푼다는 겁니다. 2월에는 300억 불 풀고 3월에도 300억 불 풉니다. 돈. 이렇게 해서 QE는 3월에 종료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에서 펜실베니아 공화당 의원 툼이라는 분이 매우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경제가 확장되는데도 페드가 계속 채권을 매입해온 것, 즉 돈을 푼 것은 큰 실수라는 겁니다. 실수. 이거 빨리 긴축 강화하라, QT 하라는 강력한 주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분도 지금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리얼 인터레스트 레이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페드의 모든 정책은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는 겁니다. 공짜 정책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드의 이런 잘못된 행동으로 비용이 엄청 발생했다. 그 비용은 시장을 왜곡시키고 위험자산 거품 초래했고 이 성실하게 저축하는 사람들 징벌을 가하게 되는 이런 사회적 비용 발생시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긴축 강화하라 이렇게 주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기 청문회 분위기도 그렇고 시장도 금융 긴축을 지금 당연시 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긴축을 요구하거나 전망하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런 분위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지난주 골드만삭스가 3, 6, 9, 12월 이렇게 4번 금리 인상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전 전망 3번 인상한다. 이걸 수정해서 더 많이 올린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수정한 거죠. 그리고 QT는 7월에 시작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죠. 이에 비해서 이제 그 JP 모건, 다이먼 CEO가 금리는 6번 내지 7번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과거 유명한 인플레이션 사냥꾼으로 유명한 볼커 의장, 페드 볼커 의장, 이분이 카트나 레이건 시대 때 이거 활동했던 그 볼커 의장이 자기 기억에 토요일 밤에 갑자기 금리를 200bp 2%포인트 인상한 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비슷하게 올려도 놀랍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그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더라도 경제 성장을 뭐 이렇게 망가뜨리고 그러지는 않고 경제는 그러나 계속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기 SNS에서 사진 한번 보시죠. 헤지펀드 스타인 빌 오크먼 이 양반은 이 페드가 지금 신뢰성을 좀 잃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인플레 일시적이다라고 그 말을 틀려버렸죠. 신뢰성을 잃어버렸으니까 이 잃어버린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충격과 공포의 요법을 쓰라. 쇼크 앤드 오 이 요법을 써서 아예 0.5%포인트씩 팍팍 올릴 필요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들은 지금 금리 올릴 걸 대비해서 뭐 포지션을 바꿔놨는지 하여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목소리, 즉 급격하게 금리 인상 올리면 위험하다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는 잘 안 들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인플레이션 지표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시장 변수가 되는 거 아니냐. 팬데믹 불황에서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GDP, 뭐 고용 이런 지표가 개선되는지 좋아지는지 이게 중요한 변수였다면 지금부터는 물가 지표가 가장 중요한 그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변수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3월까지 물가 지표가 뚜렷한 진정 조짐이 없다면 3월에 금리 인상 개시될 가능성 매우 높다. 그래서 1월과 2월의 물가 지표에 따라서 지금 3월 15일, 16일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월
1월에 발표되는 12월 물가지표, 또 2월에 발표되는 1월 물가지표, 여기에서 뚜렷하게 진정 조짐이 없다면 3월 15, 16일 열리는 그 FOMC에서 0.5%포인트 이상 올릴 가능성도 열어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어닝 시즌인데요. 인플레이션과 긴축 시대에 가치주, 산업주, 자산주 등 이런 소위 말해서 구경제의 어닝이 기술주보다도 성과가 매우 좋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으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한 이어 투 이어 한 20% 성장할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에너지 부분 엄청 좋아질 것 같고요. 소재주는 한 62%, 산업주 52% 이렇게 좋아지는데 기술주는 꼴랑 11% 좋아진다. 그러니까 시장 평균보다 하회한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걸 반영해서 최근에 그 미국 시장 조정받을 때 기술주가 특히 심하게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전망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어닝 실적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망, 그 가이던스도 매우 주목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주가 가이던스가 나쁘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 한국 코스피의 주도주들도 상당한 타격 추가적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지금이 오늘이 1월 17일이죠. 다음 주 25, 26일 미국 날짜로 이게 FOMC 회의 있습니다. 1월 금년 첫 번째 회의죠. 그래서 이번 주 같으면은 상대적으로 FOMC 그 멤버들 조용하죠. 그 말이 없이 조용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 27일이 4분기 GDP 발표합니다. 분기 성장률이 5.6%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매우 높은 성장입니다. 3분기는 2.3% 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2월 4일이 고용통계 발표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경제지표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부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좋게 나오면 긴축을 강화할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매우 좋게 나오면 엄청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예상보다 나쁘게 나와도 당연히 악재가 되겠죠. 경제가 나쁘니까. 경제가 나쁘다고 해서 긴축을 좀 덜 하지는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 발표되는 게 악재가 아닐까, 발표 자체가 악재가 아닐까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차라리 매우 나쁘게 나오면은 이게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과거에 많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또 그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저 GDP 지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1월 28일 날 코어 PCE 물가지수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12월 예상치 4.8%입니다. 그래서 아주 급증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사진에서 나타나는데 이 코어 PCE 물가지수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뺀 것이 코어이고요. 그래서 그는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이게 패드가 정책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그런 그 지표인데, 원래 이게 2%가 목표치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2%를 상당히 초과한 그런 상황에서 이걸 용인한다, 일정 부분 용인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하면서 그 당시 인플레는 일시적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이었죠. 근데 이번 달 수치는 이것도 나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미 7% 넘어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 쇼크를 다시 한번 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GDP 높게 나와봤자 악재일 가능성이 많고요. 이게 그 1월 28일 PC 물가지수 높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게 되면 시장에 쇼크 줄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3월 회의 전에 2월 말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겠죠. 여기 바로 그 3월 결정의 핵심이 되니까, 참고가 될 테니까. 그래서 2월 말에 근원 PCE 지수가
상당폭 하락하지 않는 한 3월 금리 인상 시작한다고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1월에도 상당히 오르고 2월에도 상당히 올라 버리면은 3월에 금리 인상 그야말로 shock and awe 요법 0.5% 이상 올라갈 가능성도 열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미국 어닝 시즌의 결과가 지금 예상대로 진행되면 그러면 미국 기술주 추가 하락 가능성 높죠. 그러면 금융 긴축이 진행되면서 경기 기대감도 당연히 약해지겠죠. 금리 오른다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니까 미국 가계 소비 지출도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랠리 회복하기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코스피의 주도주들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한국은 1월에 이번에 금리 세 번째 이미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이미 1.25%이고요. 그래서 한국은 이미 금리 인상 사이클을 돌기 시작했고 추가 인상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하는 총재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추가로 또 올려도 즉 1.5%가 되어도 여전히 저금리 상태라는 겁니다. 맞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물가 상승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달러 강세 지속되면서 원화 환율도 계속 올라가니까 수입 물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물가 상승 매우 심각한데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겹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가계 부채 수준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 상태인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가계의 소비 여력은 급격히 감소할 것이고 그 다음 코로나 직격탄 맞은 중소자영업자들 회복 가능성 매우 난망입니다. 그 다음 아파트 거래 급격히 감소해서요. 서울 아파트 같으면 거래량이 평상시 한 월 6천에서 7천 건 되는데 11월 달 1,300여 건이고요. 12월 달 아직 진행 중이지만 아직도 900건 정도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그래서 내수 침체 더 심화되고 이건 서울 부동산 거의 거래가 올 스톱됐다면 수도권도 마찬가지일 테고 전국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만 아파트 거래 대금이 대략 5조에서 6조 이 정도가 아파트 거래 대금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와 관련된 모든 어떤 그 시장이 싹 죽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내수 침체 지금도 심각한데 더 심화될 거다. 수출 경기도 글로벌 경기 둔화될 가능성이 여파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출 경기도 둔화되겠죠. 가만히 내버려 둬도 픽아웃 효과 때문에 둔화될 텐데, 예? 그 둔화될 가능성이 이제 더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 더 크게 하방 압력 받지 않을까. 하이닉스가 최근에 9만 원대 갔다가 다시 지금 올라왔는데 다시 10만 원 밑으로 갈 가능성 또는 현대차 다시 20만 원 밑으로 갈 가능성 종합주가지수 그래서 1차로 2,500선대까지 2,600이 밑으로 깨질 가능성 열어둬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코덱스 인버스 이거 서둘러 이익 실현하기보다는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하는 거 보고 이익 실현하는 그런 느긋한 태도를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하락을 즐기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파생 시장에서 선수별 포지션 제가 한번 매일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에서 외국인 포지션 주목하겠습니다. 선물은 3월 10일이 만기죠. 3월 9일이 대선일이죠. 그래서 그 휴일 다음 날입니다. 옵션은 일단은 2월 10일이 만기입니다. 2월 10일 만기. 선물 매도 포지션 매우 강한 수준입니다. 저 정도면 매우 강한 수준입니다.
그 숫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상당한 평가 이익을 기록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옵션도 합성 선물 매도 상태입니다. 콜 매도하고 풋 매수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지금 누적 금액인데 누적 금액의 시작점은 12월 10일부터입니다. 12월 10일부터. 그래서 현물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12월에 개인들이 절세 전략, 세금 전략으로 대규모 매도한 것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받아준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최근 주가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월 첫 주 비교적 강하게 그 상승세 보였었죠. 그러다가 현대대우가 대규모 그 연초 수주 랠리, 그러니까 수주를 많이 받았죠. 그 펼치는 동안 삼성중공업은 아직 수주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현대나 대우만큼은 이제 오르지를 못했는데 코스피 조정 그 장세 영향을 받고 또 대우하고 현대 합병 무산 이런 걸로 지금 5일째 하락해서 오늘 비교적 하락폭이 좀 큽니다. 마이너스 2.47%. 그런데 대우가 마이너스 6.93%, 한조가 마이너스 4.11%, 현대중공업 마이너스 3.77%, 현대미포조선 마이너스 2.73% 이런 거에 비교하면은 삼성중공업 마이너스 2.47%는 상대적으로 이제 양호하고요. 삼성중공업 그 수주를 한번 살펴보면은 최근 수주가 12월 27일입니다. 그런데 현대 같으면은 11월 23일 수주하고 나서 1개월 이상, 즉 12월에는 전혀 수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40일 이상 수주 소식이 없다가 새해에 대량 수주 터진 것이고요. 대우도 12월 3일 수주하고 나서 한 달 이상 지나고 나서 수주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의 경우도 이제 수주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가 지날수록 오늘보다는 내일, 아니면 모레 이렇게 하루가 지날수록 수주 공시날 확률은 계속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느긋합니다. 유가는 연중 최고치 수준 강세 지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가속될수록 유가도 지금 수준 이상에서 유지될 가능성 높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가스 가격도 수요 증가하기 때문에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고요. 즉 강세가 지속된다는 거고, 환율도 달러 강세 영향으로 상승 지속될 가능성 높고요. 이렇게 삼성중공업의 외성 변수들은 모조리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양호한 상태 지속되고 있고, 공매도 잔고 보면은 11월 고점 2,921만 주에서 지속적으로 쭉 감소하다가 지난 12일 날 한 91만 5천 주 가량 공매도가 증가했습니다. 12일. 오늘 이제 13일 잔고가 공시가 되는데 지금 오늘도 역시 통계 에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용을 못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1,732만 주 약간 이제 오르는데 신용잔고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변수로 삼성중공업 지금까지 애물단지였다가 지금부터는 보물단지로 변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드릴십이라는 거. 인플레이션 되면은 이 드릴십 재고는 또 호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까지 한 수년, 한 3, 4년 동안 새로 만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드릴십 새로 만드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재고도 최신형 재고라는 거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고, 만약에 앞으로 언젠가는 새로 만들겠죠. 수년 후 아니면 내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새로 만드는 드릴십의 수주 가격은 한 척당 1조 원 넘기지 않겠습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재고로 있는 저 드릴십 수주 당시 한 척당 6천억에서 7천억 하던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진행될수록 드릴십 가치도 더 올라간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결국 호재라는 거죠. 나쁜 소식 아니죠. 그래서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도 이제 드릴십을 싸게 서둘러 매각하기보다는 좀 더 느긋하게 값을 올려서 팔 수 있기를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너지 전환 시대, 또 가스 전성 시대,
탈탄소 규제 시대, 그래서 최고의 주식으로 저는 삼성중공업을 그러니까 보고 있고, 이렇게 그 판단한 기초 사실이 달라진 거 전혀 없고요. 그렇고 만약에 기다리던 그런 수주가 터지거나 또 그 수주 중에서도 한 척당 뭐 한 3조 원 내배하는 그런 FLNG가 터질 가능성 날이 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것이고, 드릴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이 전체적으로 좀 그 조정을 받으면서, 그래서 주가 삼성중공업도 덩달아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상황에서 물량을 늘릴 호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